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도스토예프스키 원작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 4부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한 채 혼자 술을 마시고 취한다. 그리고 시선을 끌기 위해 애를 쓰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장소를 옮기기 위해 모두 밖으로 나간 후 시모노프에게 6루블을 달라고 한다. 그는 화를 내며 돈을 내던지고 나는 그들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내 다리를 잡고 무릎을 꿇으며 내 우정을 위해 빌거나 아니면 지베르코프의 뺨을 갈기는 거지. 그래, 마침내 현실과의 부딪힘이야. 이건 더 이상 교황이 로마를 떠나 브라질로 가는 문제가 아니야. 더 이상 코모 호수에서의 무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리던 내 머리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너는 악당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대답하며 외쳤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린 거야. 현관에는 밤에 일하는 마부가 외롭게 서 있었다. 그의 무거운 외투는 여태 내리던 그리고 마치 따뜻할 것 같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나는 마차로 달려갔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을 들어올리자마자 시모노프가 어떤 식으로 6루블을 주었는지 기억나서 힘이 쭉 빠졌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머릿속엔 심한 눈보라가 맴돌았다. 그들이 내 우정을 위해 무릎을 꿇고 빌지 않을 건 분명해. 그건 환상이야. 싸구려 환상. 혐오스럽고 낭만적이지. 그게 바로 내가 지베르코프의 따귀를 갈겨야 하는 이유다. 지금 날아가서 그의 뺨을 갈기는 거야. 이봐! 빨리 가! 예. 자, 이리야! 가자마자 그의 뺨을 갈길 거야. 모두 응접실에 앉아있겠지? 올림피아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돌아다닐 거야. 지베르코프의 두 귀를 잡고서 끌고 다녀야지. 그러면 날 두들겨 패겠지? 그러라지. 아무리 두들겨 패도 따귀 때린 건 결투 이외의 방법으로는 보상할 수 없을걸. 우린 동이 틀 때 결투를 할 거야. 난 관청을 그만둘 거고. 페르피츠키는 관청 대신 간청이랬지. 나쁜 놈. 그런데 관청은 어디서 구하냐? 괜한 걱정하고 있어. 월급을 가버려서 그걸 사야지. 화약과 총알은 어쩐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동틀 때까지 어떻게 다 끝내? 이 페이는 어디서 또 찾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봐, 마부! 서둘러, 이 바보 같은 놈! 서둘러라고! 아이고, 저 나리, 예, 알겠습니다. 서둘러라니까! 예. 자, 이리야! 지금 바로 집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식탁에서 난로까지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한 건 어쩌고. 그들이 그 치욕을 지워줘야 해. 날 경찰서로 데려가면 어쩌지? 그럼 그놈의 손에 이빨 자국을 내야지. 놈을 물어버릴 거야. 물론 난 체포당하겠지. 재활 수용소가 있는 시베리아로 보내주고 15년 후 그들이 날 수용소에서 풀어줄 때 난 넝마 조각을 걸치고 쫓아갈 것이다. 그는 결혼해 있고 행복하게 살겠지. 난 말할 거야.
봐, 이 괴물 같은 놈아, 난 모든 걸 잃었어! 경력, 행복, 예술! 내가 사랑했던 여자도 모두 너 때문에. 여기 권총이 있다. 난 쏘기 위해 왔다.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난 허공에다 총을 쏠 거야.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그 순간 이 모든 게 책에서 읽은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말을 멈추게 하고 마차에서 내려 길 한가운데서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날이 바람이 찬데 그만 가시죠. 그 같은 모욕을 당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건 말도 안 돼. 이건 이미 예정돼 있단 거야. 그건 운명이야. 마부, 서둘러 그것으로 가자. 마침내 도착했다. 나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고 손과 발로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문은 금방 열렸다. 빠른 걸음으로 눈에 익은 응접실로 갔다. 그리고 당황해서 걸음을 멈췄다. 아유, 왜 이리 늦으셨어요? 다들 어디 있어? 어딜 가긴요. 집으로 갔겠죠, 뭐. 내 앞에는 나를 조금 알고 있는 포주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어디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방을 따라 왕복 운동을 시작했다. 마치 나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 나는 멍하니 방 안으로 들어온 여자를 쳐다보았다. 청순하고 약간 창백한 얼굴에 짙은 일자 눈썹을 한 진지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어른거렸다. 난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칸막이 뒤 어디에선가 시계가 2시를 쳤다. 나는 정신이 들었다. 진짜로 잠을 자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거의 가사 상태로 누워 있었다. 벼랑간 2개의 눈이 나를 흥미롭게 살펴보고 있다는 걸 보았다. 그 표정은 무관심하고 음울했으며 완전히 타인의 것이었다. 마치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에 들어갈 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쳐다봤다. 이름이 뭐지? 리자. 이 지방 출신이니? 아니야, 그럼 리가에서 왔어. 오랫동안 있었어? 어디에? 이 집에. 한 2주 됐어. 어머니의 아버진 살아 계신가? 아니, 그분들은 살아계셔. 어디에? 리가에. 어떤 분들이지? 그냥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라니 무슨 뜻이야? 무슨 일을 하시냐고? 상인이야.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살았니? 몇 살이지? 20살. 왜 그분들 곁을 떠난 거야? 그냥. 이 대답은 나를 내버려도 비참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욱 비참함을 느끼며 나 자신을 침울하게 만들었다. 어제의 모든 장면들이 그것들 모두가 왠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혼란스럽게 내 기억 속을 스쳐가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아침에 직장으로 짜증스럽게 종종 걸음을 치다가 거리에서 보았던 장면을 기억해냈다. 사람들이 관을 나르고 있었어. 그러다 거의 떨어뜨릴 뻔했지. 관을? 그래, 센나야 거리. 지하실에서 그걸 꺼내고 있었어.
지하실에서? 지하실에서가 아니라 지하와 같은 지면으로부터, 유곽에서. 그곳엔 주위에 더러운 게 아주 많아. 쓰레기. 악취가 났어. 정말 추악했어. 침묵. 단지 침묵을 깨기 위해 나는 다시 시작했다. 장례식 하기엔 굳은 날씨야. 왜 굳다고 하지? 눈, 찐눈깨비가. 상관없어. 아니야, 날씨가 굳어. 구덩이 파는 사람들이 눈에 젖는 통에 분명히 욕을 했어.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무덤에 물이 있어. 왜 무덤에 물이 있지? 확실해, 바닥에 물이 있어. 6베르쇼크 정도. 거기 볼코브에서는 마른 무덤을 팔 수 없어. 어째서? 그 지역은 주변에 습지들이 있지. 그래서 물속에 관을 묻는 거야. 난 그걸 직접 봤어. 여러 번. 그래. 넌 네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이냐? 근데 왜 내가 죽어야 해? 결국 언젠가 넌 죽게 될 거야. 오늘 아침에 죽은 여자처럼 죽게 될 거야. 그년 너 같은 아가씨였어. 폐병으로 죽었지. 작년은 병원에서 죽어야 했어. 그녀는 그것에 관해 미리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가씨 대신 창녀라고 말했다. 이 언쟁에 의해 더욱더 자극을 받으며 나는 계속 말했다. 그녀는 포주에게 빚을 지고 있었어. 그래서 폐병을 앓고 있었지만 거의 마지막까지 포주를 위해 일했지. 넌 병원에서 죽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 똑같지 않을까? 근데 왜 내가 죽어야 하지? 있을 법한 얘기잖아. 지금 넌 젊고 예쁘고 청순해.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넌 네 모습을 잃게 될 거야. 1년 안에? 네 값어치는 떨어지고 이것보다 못한 곳으로 가겠지. 해가 지나면 세 번째 집으로. 언제나 점점 못한 곳으로. 그리고 7년 안에 센나야에 있는 지하실에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병에 걸리면 끝이지. 그리고 죽는 거야. 그렇지만 그건 너무 나빠. 누구에게? 한 사람의 인생에게. 제기라. 넌 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네가 탄탄대로 애라도 있다는 거냐? 어? 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그게 문제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 말이야. 아직 시간 있을 때 정신 차려. 넌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결혼해서 행복할 수도 있어. 결혼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야. 하지만 여기보단 훨씬 좋아. 엄청 좋아. 사랑이 있다면 슬플 때도 삶은 좋은 거야. 그런데 네가 이곳에서 갖고 있는 건 악취뿐이야. 악취뿐이라고? 넌 무엇보다도 바로 네가 노예라는 걸 깨달아야 해. 그래, 노예 말이야. 넌 모든 걸 포기했어. 너의 자유까지도. 그건 바로 악마에게 너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아. 이건 지옥이야. 맞아. 그녀는 날카롭게 서두르며 동의했다. 나는 신속한 그 맞아라는 말에 놀라기까지 했다. 이 게임은 더욱더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녀의 깊은 한숨을 들었다. 넌 왜 여기 왔지? 아무런 이유 없이. 너의 아버지 집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따뜻하고 자유롭고 너 자신의 둥지 말이야. 그곳이 이것보다 더 나빴다면 어쩌지? 난 너의 환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확실히 너같이 젊은 숙녀는 네 스스로 이런 곳에 발을 내딛진 않았을 거야. 나 같은 젊은 숙녀? 내가 자랄 때 가족이 있었더라면 난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야. 가족들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그들은 아버지고 어머니야. 적들이 아니고 낯선 사람들이 아니지. 난 가족 없이 자랐어. 그게 아마도 내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 이유인지도 몰라. 이런 식이라니? 냉혹하게 말이야. 하지만 자기 딸을 파는 걸 기뻐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어.
인간은 고통만 생각해. 자신이 받은 축복은 생각하지 못하지. 만약 네가 결혼을 한다면 그때 넌 알게 될 거야. 젖을 빨고 있는 아이를 봤어? 그 아이의 팔과 다리는 통통해. 작고 조그만 손톱은 깨끗하고 너무 작아서 쳐다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올 지경이지. 이것이 바로 세 명의 가족, 남편, 아내, 아기가 같이 있을 때의 완전한 행복이 아닐까? 당신은 어떻게 마치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말은 나에게 고통스럽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가 일부러 조소를 이용해 자기 감정을 감추려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 앞에서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를 수줍어하는 순진한 사람들의 마지막 속임수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런 소심함으로 몇 번이나 나를 조롱하려고 시도했고, 마침내 그것을 간신히 입 밖에 낼 수 있었던 거다. 그러나 나는 눈치채지 못했으며 비열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너 두고 보자.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도스토예프스키 원작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지하 생활자의 수기. 이 작품의 주인공 나는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작가는 왜 지하실이란 장소를 주인공의 삶의 무대로 설정하고 있는지 서울대 노노문학과 이현우 선생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작품에서의 주인공은 처음 시작부터 자신을 병적인 인간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자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자기의식에 대해서 주인공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식을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 때문에 또한 고통받고 있기도 합니다. 작품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지하실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공간을 뜻합니다. 자기의식의 공간으로서의 지하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 이성이나 합리적 의식의 밑바닥에 놓여있는 뭔가 무의식적이고 불가해한 욕망을 지시하는데요. 그러한 욕망이 합리적 이성보다 우선한다고 지하생활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자기의식이라는 것은 현대 도시 공간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갖게 되는 보편적인 병증이기도 할 텐데요. 이 병증은 사실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8세기 초반에 퓨트르 대제가 새로운 수도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러시아는 새롭게 근대화, 서구화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관념적으로는 서구화되고 또 합리화되고 근대화되었지만 밑바탕에 놓여있는 러시아적인 정서 자체하고는 많은 괴리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주인공 지하생활자 또한 자신을 서구적 관념이 낳은 사사나라라고 지칭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의식하게 되고 또 연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성격이 이 작품의 주인공을 문제적인 주인공으로 만들게 되며, 이러한 유형의 주인공을 처음 문학작품에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작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도스토예프스키 원작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 3부를 마칩니다.